네,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의 아주 전형적인 프로토타입인 SLE에 대해서 SLE에서 일어나는 오토이뮤니티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 패소제네시스에서 중요한 것들을 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자, 루푸스라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루푸스라고 하면 시스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패소제닉 오토 엔티바디가 혈액에서 발견이 돼요. 어, 패소제닉 오토 안티바디라는 게 뭐냐면 오토 안티바디라는 거는 이제 셀프 티슈에 반응하는 그런 항체를 말하는데 그 셀프 티슈에 반응하는 항체 중에서 특히 셀프 티슈가 어디냐 그러면 크로마틴 핵내 물질이에요. 핵물질에 반응하는 이 안티바디인데 그게 패소제닉하다라는 거예요. 패소제닉하다는 게 뭐냐면 이 항원하고 항체가 결합했을 때 바인딩 어피니티가 굉장히 하이 어피니티여야 돼. 강력하게 바인딩을 해야 그 타겟 티슈를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소제닉 하려면 임무노글로불린 항체의 그 종류가 IgG 타입이어야 돼요. IgG 타입 또는 IgA 타입. 그래서 이 클래스가 IgM이 아니고 IgG나 A를 이렇게 클래스 스위칭이 일어나는 그런 항체가 패소제닉합니다. 그런 패소제닉 항체라는 걸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뮨 디스레귤레이션, 이뮨 리스폰스를 조절하는 어떤 그 기능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패소제닉 오토 안티바디이기 때문에 자가 티슈에 대해서 셀프 티슈에 대해서 데미지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데미지의 결과가 이 총합이 우리가 루푸스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루푸스 전문가들이 그 루푸스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루푸스 클래시피케이션 크라이테리아라는 게 있어요. 그 11가지가 있는데 그 11가지 중에서 4가지가 맞으면 루푸스라고 하자라고 그 11가지를 정했을 때 그 기준은 뭐였냐? 지금 말하는 그런 이 루푸스의 패소피지올로직한 데피니션에 의해서 정해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패소제닉 오토 안티바디가 도대체 언제 생긴 거냐? 이거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루푸스의 연구를 아주 많이 하신 분, 존 할리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낸 논문 2003년 NEJM에 낸 논문에 가면 루푸스가 왜 그 루푸스가 가지고 있는 오토 엔티바디가 도대체 언제 생기는 거냐?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하면 증상이 생기기 전에 생겼겠죠. 그러면 일주일 전에 생긴 거냐, 아니면 한 달 전에 생긴 거냐, 몇 년 전에 생긴 거냐, 10년 전에 생긴 거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루푸스 환자를 과거를 뒤져야 되는데 그 과거를 뒤지는 방법은 히스토리만 갖고는 우리가 어떤 그 객관적인 혈액 소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환자들이 그 과거에 혈액을 남겨놓은 그런 집단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제 여자 군인들을 굉장히 많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 군인들을 중에서 젊은 사람들이니까 근무하다가 루푸스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과거에 군인이 될 때부터 신체 검사를 통하고 하고 매년 혈액 정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밀리터리 그 블러드 디파지터리를 빌려서 그거를 검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 10년 전 것까지 검사를 해보니까 항체가 언제 생기냐 평균적으로 환자들이 9.4년 전에 9.4년 전에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9.4년 전에 그럼 9.4년 전에 생기는데 그 도대체 제일 먼저 생기는 항체가 뭐냐 봤더니 로라는 게 있죠. 로 안티로 이 로에 대한 단백질 로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제일 먼저 생기더라 이게 9.4년 전에 평균적으로. 그 이후에 이 로가 먼저 생긴 다음에 한 달 정도 되면서 이런 ANA, 라, 안티포스피리피드, 안티바디, RMP, SM, DNA 이런 것들이 한 달 지난 다음에 쫙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루푸스 실제 임상에서 루푸스 환자들 항체가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인터몰레큘러 에피톱 스프레딩이라고 그래요. 그런 항체들이 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9.4년 전에 왜 생기느냐? 이것도 또 궁금해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그 10년 전까지 조사를 해봤더니 제일 먼저 이 로 60가 생기기 전 6개월 전에
로 안티바디 시킨 게 6개월 전에 인터페론 감마라는 게 높았어요. 혈액에서. 그래서 인터페론 감마가 뭐냐? 그러면 이제 인터페론 감마의 소스는 뭐냐면은 인터페론 이게 이제 그런 그 항체에 나오는 9.4년 전에 나온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예. 인터페론 감마는 뭐냐면 인터페론 감마의 소스는 뭐냐면 주로 T셀이죠. TH1셀, 사이토톡식 T셀, NK셀, NKT셀. 물론 B셀도 나오고 AP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미량이고 이거 메인이 T셀이에요. T셀이 어떨 때 그러냐? 주로 인트라셀룰라 어떤 오르가니즘의 인펙션이 있을 때. 대표적인 경우에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인펙션 또는 또 하나는 썸 박테리아. 예를 들면 TB 같은 거 또는 썸 파라사이트. 톡소플라즈마 같은 거 이런 것도 인터셀룰러 오르가니즘인데 이런 게 감염되면 인터페론 감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푸스가 어떤 이벤트가 10년 전에 이런 인터페론 감마가 나올 만한 어떤 상황 그리고 한 6개월쯤 있다가 로우 섹시티 안티바디가 생기더라. 그러면서 한 달 지나니까 이걸 시리얼하게 보면 이거죠. 이렇게 인터페론 감마가 10년 전에 생기고 9.4년 전에 안티바디가 생기고 한 달 사이에 여러 가지 안티바디들이 스프레딩 돼서 나타나고 그리고 진단하기 한 1, 2년 전에 인터페론 알파 블리스라고 해서 비리포사이트 스티뮬레이팅 팩터인데 우리 이거에 대한 모노클 안티바디가 나온 그 치료제로 나와 있죠. 벨리무베비라고 해서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인프라면 사이토카인들이 확 올라가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 루푸스는 평균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서 9.4년 전에 안티바디가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그 이후에 뭔가 이 증상이 있다 없다 하다가 갑자기 증상이 심해지는 게 바로 인터페론 알파. 그러니까 루푸스에서는 이 인터페론 감마, 인터페론 알파가 굉장히 어떤 병리 과정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루푸스를 인터페로노패시, 인터페론의 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로60가 뭔지 한번 볼게요. 로60 프로테인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모든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는 건 DNA를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생명체인데 정보를 가지고 그거가 표현되는 게 이제 생명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로60라는 게 이 센트럴 도그마라 그래서 DNA가 mRNA가 되고 그다음 프로테인이 되는데 이 과정을 센트럴 도그마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 중에 DNA가 mRNA로 바뀔 때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러죠. 트랜스크립션 될 때 이 미스테이크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미스테이크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미스폴딩된 넌코딩 RNA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 잘못된 RNA이기 때문에 이게 정보가 발현돼 버리면은 그 생명체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후손이 유지가 안 되죠. 그래서 요거를 제거하는 요거를 서베일런스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로60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코딩 RNA를 서베일런스 하는 거다라는 것이 로60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게 블로킹이 됐으니까 여기 미스코딩된 RNA가 많이 생성되겠죠. 그럼 이게 RNA니까 뉴클릭 애시드니까 우리가 크로마틴의 하나 성분이잖아요. 이거가 루푸스의 타겟 안티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60를 가진 환자들을 보니까 임상에서 루푸스는 한 50%에서 발견되고 서브쿠타니스 루푸스는 90%, 그다음 뉴본 네오네탈 루푸스라 그래요. 엄마가 루푸스인데 아이 자체는 루푸스가 아니고 항체가 있어요. 그 로60가 되고 쇼그론에서 한 80%에서 발견돼요. 또 중요한 로60에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엔도지너스 레트로 엘리멘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다음 제가 슬라이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게 뭐냐면 이 로60가 이거를 가서 이거에 바인딩 해가지고 이거를 역할을 제거하는 거예요. 로6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셀 단위 셀 그 레벨에서 어떤 셀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로60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언스 2015년에 나오면 로60가 알로 엘리멘트를 바인딩 해가지고 염증을 일어나지 않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은 이 로60가 하는 역할이 많아요. 중요해요. 그 세포 그 생명체 기본 단위인 세포잖아요. 세포가 이 엔바이러먼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프로텍티브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로60다. UV라든지 또는 레디에이션을 받았을 때 세포가
죽는데 그거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게 로60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항체가 로60 항체 생긴 다음에 한 달 지난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핵물질에 대해서 51아, 스미스, UNRP 이런 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긴다고 그랬는데 로60를 가지고 면역을 했을 때 이뮤니제이션 하면 항체가 이거에 대해 생기겠죠. 근데 이게 생기는 이것만 생기는 게 아니라 인터몰레큘라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물질, 핵물질에 대해서 핵물질 여러 구성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몰레큘라 에피토 스프레딩이 일어난다. 에피토프라는 건 뭐냐면은 항원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마틴이라는 게 마크로 글로벌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 안에 DNA, 히스톤, RNA, 뭐 엔자임들, 또 트랜스크립트 레귤레이터 프로테인 등등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체가 크로마틴인데 거기 여러 성분이 하나가 특히 로60가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면 주변에 있는 스프레드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루푸스의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그리고 또 로60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인비보에서 낙아웃을 시켜보니까 마우스에서 이 오토앤티바디가 많이 만들어져요. 더블 스탠드 DNA가 많이 만들어지고 또 네프라이티스가 생기면서 포토센시티비티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로60가 낙아웃 기능이 없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오토이뮤니티가 시스템 오토이뮤니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네. 그럼 아까 말한 그 알로 엘리멘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알로 엘리멘트라는 게 우리 몸의 휴먼의 그 DNA는 그 유전자가 휴먼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약 43%가 레트로바이러스 유전자예요. 레트로바이러스 이렇게 많아요. 57%가 휴먼 거고 이게 다 이 유전자가 사람 게 아닌데 좀 모양이 좀씩 틀려요. 이렇게 요건 좀 그림이 다음번에 그림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알로예요. 알로가 10%쯤 되죠. 근데 이런 이 레트로바이러스 프로덕트들이 루푸스 환자에서 이렇게 높더라 이거예요. 스타디를 해보니까 이렇게 루푸스에서 이렇게 높아. 이런 프로덕트들이 많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 휴먼의 진 핵에서 이런 발현이 되게 되면은 바이럴 파티클이 많이 생기게 되면 곤란해지잖아요. 우리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유전자는 있는데 그 유전자를 발현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게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요.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에피제네틱 레귤레이션 하는 방법이 이렇게 DNA 메틸레이션 또 이런 또 하나는 히스톤 아스틸레이션 또는 마이크로 RNA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유전자가 발현이 조절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깨져 있는 거죠 루푸스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발현된다는 거예요. 빨간 거에 이제 많이 오버 익스프레션 되어 있는 것들이 루푸스에서 파란 게 초록색 루푸스고요. 이거는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발현이 적은데 루푸스는 굉장히 발현이 많이 나오죠. 그걸 정량을 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로 엘리멘트를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뭐 트랜스포서블 엘리멘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트랜스포선 점핑진 이게 이동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저기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여기서 이제 진이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뜻이에요. 핵 안에서. 그래서 막 여기저기 들어가가지고 진이 끼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뮤테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암도 생길 수 있고 또 그게 끼어들지 않아서 핵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또 뉴클릭 애시드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게 되면 이 뉴클릭 애시드가 사이토플라즘에 있으면은 원래 없어야 되잖아요. 세포 안에 핵에 있어야 되는데 사이토플라즘에 나오게 되면 우리 몸에 그거를 세포가 그걸 센싱해요. 이상 핵물질이 그 뉴클릭 애시드가 있으면은 이상한 게 들어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센싱을 하는데 그게 바로 톨락 리셉터예요. 또는 C-gas sting pathway라는 게 있는데 이건 좀 어려운 얘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점핑진이 있다라는 거를 1983년에 노벨상을 탄 분이 있어요. 바바라 레클린터. 이 옥수수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옥수수의 진이 보니까 이런 트랜스포서블한 진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83년에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서블 엘리먼트들이 모양새가 이렇게 달라요. DNA DNA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 있고, 레트로 트랜스포선은 RNA 형태를 띠고 있어요, RNA. 근데 이놈도 세 종류가 있는데, LTR, 여기 끝에 이렇게 반복, 롱텀 터미널 리피트 해가지고, 이거 대표적인 게 바로,
그 레트로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non LTR, LTR은 없는데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ORF1, ORF2 이런 게 있는 non LTR 레트로 트랜스포선이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게 L1이 있어요. L1이라는 게 있고 라인이라고 그러죠. 라인. 또 사인이라는 건 뭐냐면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길다는 뜻이에요. 롱이에요. 롱. 사인은 짧은 거 숏이에요. 그 중에 짧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L로예요. 근데 이놈은 이 엔자임만 있어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못 하는데 요놈이 가지고 있는 그 리버스 트랜스크립타이즈 엔자임을 이용해 가지고 이놈이 자기를 리버스 DNA가 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도 파라사이트인데 이놈이 파라사이트의 파라사이트 진이다라고 해서 알로가 아주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이런 그 트랜스포터 엘리먼트들이 대부분 활동을 안 하는데 요놈이 좀 활동하고요. 이놈도 좀 활동하고 이놈이 제일 많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데 특히 요놈은 짧기 때문에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쉽게 모바일하고 이동 가능하고 또 특히 이놈이 분포를 어디서 많이 하고 있냐면은 그 코딩 유전자가 있는 곳에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뮤테이션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엔도제너스 레트로바이럴 패소제네시스 루푸스라고 해서 이제 이 엔도제너스 바이러스가 루푸스 어떻게 관계되느냐라는 걸 좀 살펴보면 루푸스 환자에서 키드니 인볼브 잘하잖아요. 그래서 레널 글로메룰라에서 이 레트로바이러스 P30 개그 프로테인 이게 개그 프로테인이에요. 요 개그 HIV 휴먼 엔도젠 레트로바이러스 이 개그 프로테인 이게 발견이 돼요. 그리고 또 이 루푸스에서 이 레트로바이러스 이게 발현이 되면서 이게 이뮤니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죠. 또 이 ERS 이거 오토이뮤니티 어떻게 일으키느냐? 그러면 이제 이게 이뮤니티에 나와 있는 페이퍼인데 우리 직접 이 프로덕트 자체가 그 레트로바이러스 프로덕트 자체가 이런 물질이 있는데 HRES1, ERV3 이런 것들이 휴먼 티슈하고 휴먼 어떤 구성 성분하고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어요. 그래서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으니까 몰레큘러 미미크리가 있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 면역세포가 자기 몸에 있는 티슈와 반응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오토제네시티가 있다. 또 한 가지는 이면 레귤레이션을 리스폰스 레귤레이션을 이게 방해해서 정상적인 방해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스너브라는 이 물질이 발현돼 가지고 이 레트로바이러스를 서프레션 하고 있는데 레트로바이러스 익스프레션 서프레션 하는데 이거를 방해해 가지고 여기서 GP 개그 프로테인 70이라는 이런 프로테인을 많이 발현되게 그러니까 바이러스 파티클을 많이 발현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면 레귤레이션을 조절해 가지고 오토이뮤니티를 일으키기도 하고 다이렉트하게 크로스 리액티 때문에 오토이뮤니티를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에론이 아까 non LTR 에론이라고 그랬죠. 이 에론은 이렇게 루푸스 키드니 환자에서 발현이 많이 된다는 걸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에론이 RNA니까 아까 사이토플라즘 내에 RNA가 있으면 이 바이러스 RNA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세포는 사이토플라즘에 RNA가 있으면 RNA를 인지하는 리셉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엔도점에 톨락 리셉터 7, 8 또는 3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면 인터페론 리스폰스를 하게 돼요. 왜냐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타입 1 인터페론 리스폰스를 하게 된단 말이죠. 물론 이 톨락 리셉터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또 사이토플라즘 내에는 또 이런 뉴클릭 애시드를 인지하는 시스템이 워낙 또 하나 그 센서가 또 있어요. C-gas sting이라고 해서 고패스에게 액티베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루푸스는 인터페론의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 타입 1 인터페론 알파 베라인데 이게 증상이 생기기 1, 2년 전에 이게 확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타입 1 인터페론 알파를 많이 분비하는 세포가 플라스마사이토이드 덴드릭 셀이에요. 그 세포가 보통 세포의 1000배를 이상을 인터페론 알파를 분비하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터페론 알파가 워낙 많이 분비하게끔 하기 때문에 인터페론 알파가 분비해서 일어나는 2차적인 세컨더리 이뮤 리스폰스, B셀이 프롤리페이션하고 막 이래서 오토이뮤니티가 생기는 거죠. 알루는 이게 좀 작은 놈이라 그랬죠. 약 100만 기 이상이 있고요. 우리 몸에서 사이즈는 작아요. 300베이스 페어 이하고 진 위치 리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놈이 RNA 폴리머레이즈 3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폴리머레이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엔자임이 없지만 이 프로모터에 의해서 엔자임 액티베이션에 복제를 하는 거죠. 자기를 복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라인 온, L1이 가지고 있는 그런 머시너리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를 복제하고 그래서 파라사이트의 파라사이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루가 루푸스, 특히 자가면역 질환 루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게 작으니까 자꾸 어디 진 리치 리전에 있으니까 끼어든다고 그랬잖아요. 끼어들게 되면 인서션이 되게 되면 돌연변이가 일어나 가지고 캔서를 유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또 이제 바이러스 중에 엔도저스 레트로바이러스 말고도 에프타임 바바이러스 굉장히 중요하죠. 에프타임 바바이러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프라이머리 인펙션으로는 인펙셔스 모노뉴클리오시스가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고요. 임상적으로. 근데 이 바이러스는 어디를 통해서 감염이 되냐면 에피셀리얼 셀이 들어갈 수 있는 루트고요. 또 하나는 B셀이에요. B셀. 그러니까 보통 이 에프타임 바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이라디케이션이 안 되면 어디에 레이턴트 상태로 남아있냐면 B셀에 남아있어요. B셀에. 그래서 B셀에 림포마가 잘 생길 수가 있고, 그 F셀에 계속 이상이 생겨서 일어나는 게 나소페링젤 카시노마잖아요. 그래서 B셀에 림포마도 그러니까 종양도 생길 수 있지만 B셀이 프롤리퍼레이션 돼가지고 종양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말리그넌 셀까지는 안 돼서 B셀이 프롤리퍼레이션 하면서 오토 안티바디를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루푸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EB 바이러스가 오토이뮤 어떻게 관련돼 있냐 하면 첫 번째로 이 슈퍼 안티젠으로 작용을 해요. 슈퍼 안티젠. T셀이라는 게 안티젠을 인지해서 T셀 리셉터 인지해서 그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 안티젠이 없어도 T셀 리셉터하고 MHC 몰레큘하고 이렇게 결합하는데 가운데 안티젠이 있는 건데, 그 안티젠이 없어도 바깥으로 해서 MHC 몰레큘 여기 있고 T셀 리셉터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슈퍼 안티젠이 탁 달라붙게 되면 강력하게 바인딩 시키면은 T셀 액티베이션 돼가지고 사이토카인, 프로인프 사이토카인이 생겨나게 하는 게 그걸 슈퍼 안티젠이라고 그래요. 초항원. 그게 첫 번째 메커니즘. 두 번째는 이 엡스텐 바바이러스 RNA가 에버 RNA니까 사이토플라즘에 RNA가 생기면 이런 패스웨이를 통해서 타입 1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일어난다면 토랄 리셉터 통해서 어떤 리그라는 걸 통해서 리그 리셉터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이 타입 1 인터페론 알파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B셀을 프롤리페이션 시켜요. R6를 통해서 B셀을 프롤리페이션 시켜서 B셀에 이제 에피톱 스프레딩 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는 이 EB 바이러스가 만들어내는 프로테인 중에서 이 IL-10하고 유사한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VIL-10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 IL-10이라고 그러는데, 요게 실제 IL-10, 휴먼 IL-10은 원래 이뮤노 서프레션, 염증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이니비션해요. 비슷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플라메이션을 조장한다 이거죠. 또 하나는 다섯 번째 메커니즘으로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테인들이 있어요. 이 익스프레션한 프로테인이. 이게 이브나 1, 2, 3, 4, 뭐 1, 2, 3, 뭐 이렇게 있고, 또 LNP, 멤브레인 프로테인 이런 것들이 다 크로스 리액티비티가 있고, 또 B셀에 있는 CD40 리셉터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B셀 프롤리페이션하고 B셀 리셉터를 또 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B셀에 활성화되고 증식하는데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EB 바이러스의 멤브레인 여러 가지 엔코드된 프로테인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루푸스에서 이런 다섯 가지 역할을 통해서 오토이뮤 리스폰스를 일으킨다. EB 바이러스가라는 거죠. 또 이제 오토이뮤니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하나 더 보시면 시스템 오토이뮤니티라는 게 그 셀프 티슈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기 몸의 면역 세포가 하는 걸 우리가 오토이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이 몰레큘러 미미크리라는 그 시어리가 굉장히 유력해요. 옛날에 2005년에 네이처 메디신에
존 할리라는 분,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존 할리라는 분이 루푸스에서 그 휴머럴 오토이뮤니티가 이니시에이션 되는 처음 이벤트가 바로 몰레큘러 미미크리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로60라는 항원에 대해서 항체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최초로 로60. 로60가 센트럴 도그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non-coding RNA를 서베일런스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로60가 센트럴 도그마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휴먼뿐만 아니라 마우스, 세균 이런 것들이 똑같이 DNA가 RNA, mRNA를 만들어서 프로테인 만드는 과정은 모두 생명체 공통이기 때문에 이 세균, 마우스 이런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균들을 쭉 조사해 봤더니 에어웨이, 거트, 나소페링기아, 오랄, 스킨, 유로제니탈 이런 부위에 있는 존재하는 정상적인 세균들이 있어요. 이 세균들이 이 로6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균하고 사람하고는 이제 진화의 그 정도 방향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그 로6가 최초는 똑같겠지만 진화하고 많이 분화됐기 때문에 좀 달라요. 펩타이드 구성이. 그렇지만 이렇게 이거를 이제 3D 스트럭처로 구성 보니까 찾아보니까 어떤 이게 뭐냐면 그 에피토프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T셀, B셀이 바인딩한 에피토프, B셀이 바인딩한 에피토프가 있어요. 요 부위의 펩타이드 아미노산은 세균이나 또는 마우스나 사람이나 같다는 거예요. 여기가 T셀 에피토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스트럭처는 아미노산은 많이 변했지만 이 면역세포가 인지하는 곳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바이올로직한 텀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에피토프가 highly conserved 돼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나 마우스나 세균이 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세균의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여기에 세균이 가지고 있는 요 부위를 반응할 수 있으면 사람한테도 반응할 수 있죠. 사람의 그 로60 항원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세균들은 정상적인 코멘살이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가 여기에 반응을 안 해요. 일반적으로. 반응을 하더라도 살짝 붙어서 서로 인지만 하는 거지. 반응 안 하는 건데 어쩌다가 어떤 상황이 돼서 이거를 반응을 세게 해버리게 되면 그 상황이 바로 뭐냐면 아까 이보다 6개월 전에 인터페론 감마가 높다 그런 거잖아요. 감염이라든지 뭔가 있어가지고 인터페론 감마가 확 올라가게 되면 인플라멘터리 컨디션이 되는데 인플라멘터리 컨디션이 되게 되면 바로 면역세포하고 마이크로바이타가 서로 평상시에는 서로 스파링 관계에 있어요. 스파링 파트너 관계. 나이반 면역세포는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 적군을 또는 세균이나 이런 걸 항원을 공격할 줄 모르는데 연습을 하는 거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커맨사라고 스파링 파트너 역할을 하다가 진짜로 적군이 나타났을 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 나이반 T셀, B셀이 어떤 상황에서 확 활성화돼 버려. 그게 인터페론 감마가 있으면 활성화돼 가지고 어떤 공격력이 생긴 다음에 이 항원 로60 세균에 있는 로60를 반응하게 되는 거죠. 반응하게 되면 이제 메모리셀이 생기고 이 셀이 활성화돼 가지고 휴먼에 있는 똑같은 부위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몰레큘러 미미크리 때문에 오토 이뮨 리스폰스가 트리거링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다음 그거 비슷하게 이 안티포스포리피드 안티바디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항인지적 항체 증후군이라고 그러고 서로 스롬보제닉한 그런 클리니컬 페노타입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임신 2, 3개월에 유산이 된다든지 플라센타 스롬보시스가 생겨가지고 유산이 될 수도 있고 또 혈전증이 생긴다든지 카타스트로피가 아주 심하게 생기는 거는 DIC가 그런 형태인데 그런 거라든지 또는 스롬보사이토페니아가 생긴다든지 스롬보사이토페니아는 왜 생기냐면은 이 혈소판이 서로 응집이 되는 거 서로 자기네 어그리게이션 돼가지고 숫자 자체는 안 모자라는데 혈관 안에서 응집이 되니까 혈소판 카운팅을 해보면 혈소판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스롬보사이토페니아인데 스롬보제닉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임상적으로 중요해요. 왜냐면 비검사 해가지고 혈소판이 너무 낮으면 이게 혈소판 트랜스퓨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트랜스퓨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병원에 이제 직원 중에 한 명 이 엔티포스폴리픽 안티바 신드롬이 있는데 저한테 처음 올 때는 혈소판 6,000개였어요. 6,000개인데 그거를 보고 테스트 비자님은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처음에 와서 테스트로 아스피린을 줬어요. 아스피린을 줬더니 한 2만 개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와파린을 주니까 16만 개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혈소판이 응집된 걸 풀어주면 정상적인 숫자가 그대로 다 카운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티퍼스피릭 신드롬을 진단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항체를 이제 보는데, 그 대표적인 베라드 GPI에 대한 안티바디 또는 카드레핀에 대한 안티바디를 측정하는데, 그 베라드 GPI는 우리 플라스마 프로테인인데 혈소판을 서로 응집을 안 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항체가 생겨버리면 혈소판이 응집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베라드 GPI라는 이 단백질이 이렇게 RGGMR이라는 이런 그 아미노산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로세베리아 인테스널리스라는 균이 있어요. 우리 보면 정상적으로 이 균이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 리액티브한 거예요. 그래서 몰레큘러 미미크리가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럼보시스가 생길 수 있는 그런 APS 신드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장내 세균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세균이 루푸스를 일으키는 세균을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우리 예일 대학의 아주 그 젊은 교수가 마틴 크리겔이라는 교수가 있는데, 그 교수가 어떤 균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마우스와 휴먼에서 이 루푸스를 일으키는 문제를 증명을 했어요. 그게 이제 2018년 3월 달에 사이언스에 실린 내용인데, 제목이 뭐냐면 Translocation of Gut Passovirant Drives Autoimmunity in Mice and Human, 이렇게 나오죠. 이 패서바이언트라는 게 뭐냐면은 균을 나눌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심바이언트, 그러면 아주 정상적으로 우리 유익한 세균을 심바이언트라고 그래요.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균이에요. 그걸 심바이언트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살모넬라 같이 이렇게 우리 몸에 감염되면 이제 감염병이 생기죠. 인펙셔스 트라인 패소젠이에요. 그걸 패소젠이라고 그래요. 근데 패소젠도 아니고 심바이언트도 아닌 그런 균이 있어요. 패서바이언트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 감염을 일으키는 건 아닌데, 이게 왜 생기냐면 정상적으로 있는 세균 중에 특히 여기서 말하는 균은 뭐냐면 엔테로코커스 갈리나름이라는 균이거든요. 엔테로코커스 갈리나름. 이 엔테로코커스 갈리나름인데, 이 갈리나름이라는 거는 엔테로코커스 피칼리스하고 엔테로코커스 페시움이라는 균이 우리 몸에 장내 정상적으로 있는 세균이에요. 이 이뮤노 스티뮬런트 균인데, 이놈들은 이놈의 그 균에 약간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균이에요. 여기 갈리나름이. 엔테로코커스 스피시스 중에 하나인데, 이 엔테로코커스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 세균들이 호스트가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테리아 페이지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 그 페이지에 감염이 되면 대부분 죽는 세균도 많고 또 살아남는 경우도 있어요. 살아남게 되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페이지가 다시 들어오는 거를 들어왔을 때 자기를 프로텍션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균들이 많아요. 그걸 크리스퍼 캐스9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이러스 페이지에 그 DNA를 카피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가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이거를 mRNA를 만들어 가지고 이 바이러스 DNA하고 이 mRNA하고 컴플레멘터리 하니까 다이렉트 바인딩 하게 되죠. 스페시픽하게 바인딩 하게 돼요. 스페시픽하게. 근데 바인딩 할 때 그 엔자임을 가지고 와요. 엔도뉴클레이즈. 그 캐스9이에요. 캐스9을 갖고 와서 이 바이러스 DNA를, 페이지 DNA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를 퇴치하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세균이 어떤 스페시피시티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이뮤니티, 그걸 바로 우리가 어댑티브 이뮤니티라고 그러는데, 세균조차도 어댑티브 이뮤니티가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게 2020년에 그 발견한 제니퍼 듀던하고 샤펜테라는 교수가 UC 버클리에 있는 교수인데, 그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걸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 에디팅, 진 유전자 편집, 유전자 치료하는데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동물 실험에서 유전자를 낙인시키고 여러 가지 유전자를 조작하는 굉장히 좋은 툴로서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이 엔테로코커스라는 균들은 이 크리스퍼 캐스9이 없으니까 페이지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프로텍션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페이지에 의해서 쉽게 자기 페이지에 DNA가 끼어들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죠. 끼어들어 가지고 뮤테이션이 일어나는데, 그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갈리나lum인 거예요. 근데 갈리나lum은 특징이 뭐냐면
리버로 트랜스크리션 되거든요. 뭐 장에 있는 것도 다 리버로 들어가니까 리버에 들어가서 특별한 어떤 이상한 리스폰스를 일으켜요. 이뮤 리스폰스를 어떻게 일으키느냐 이게 더블스탠 DNA를 많이 만들어내고 인터페론 알파를 많이 생성하게 만들어요. 인터페론 알파 타입 TH17 셀을 굉장히 증식을 시키고 오토안티도를 만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루푸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균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살모넬라를 해봤더니 전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패스바이언트라는 게 우리 몸에 인펙션은 아닌데 애곡된 이뮤 리스폰스를 일으켜가지고 이상한 이렇게 오토이뮤니티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2018년 사이언스에 이제 퍼블리시 된 거를 이 NEJM에서 요거에 대한 이 논평을 해놓은 거예요. 이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 루푸스의 흐름을 정리를 하자면,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루푸스는 인터페론을 패스라고 했죠. 인터페론의 병이다. 라는 거를 2016년에 루푸스를, 연구한 그, 텍사스 대학에 있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모든 루푸스 환자의 그 이민셀들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건강한 사람하고 루푸스하고 차이가 뭐냐 했더니 이 인터페론을 패시다.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게 루푸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로 루푸스 환자가 똑같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디지 액티비티가 심한 사람이 있고 좀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심토마틱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디지 액티비티가 높은 사람은 플라스마 블라스트 시그너처가 높더라. 플라스마 블라스트라는 게 뭐냐면은 한 클론에 오토엔티비를 만드는 클론이 증식하려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마 사이트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막 블라스트는 분열한 다음에 나중에 머추레이션 되면 플라스마 사이트가 되고 플라스마 사이트가 되면 그거는 이제 한 클론의 안티바디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또 루푸스 환자에서는 네프라이티스가 있는 환자고 없는 환자가 안 생기는 환자가 있는데 네프라이티스 있는 환자들을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뉴트로필 시그너처다 그런 거예요. 뉴트로필 시그너처가 높다. 그러니까 환자에서 CBC에 보니까 뉴트로필이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많다. 그러면 네프라이티스를 예견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뉴트로필은 그 기능이 뉴트로필 기능이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이 페고사이트 하는 기능이 있고 잡아먹는 기능이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뉴트로필의 핵이 그 DNA 그 미토콘드리아가 있는데 미토콘드리아 DNA를 바깥으로 사이토플라즘 바깥으로 착 투망처럼 펼쳐가지고 세균들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네토시스라 그러는데 네토시스. 그래서 그 DNA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DNA니까 세균의 DNA이면서 또 그 미토콘드리아는 옥시다이즈드 되죠. 옥시전 프리 레디컬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옥시다이즈드 DNA는 이뮤노제닉해요. 더군다나 세균의 DNA니까. 그래서 이 더블스탠 DNA 안티바디가 많이 생성되는 소스가 되는 거예요. 뉴트로필이. 그래서 이제 네프라이티스가 잘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시간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약 10년 전에 루푸스가 발생되기 10년 전에 인터페론 감마가 높더라. 어떤 인펙션, 바이러스 인펙션의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거고 한 6개월 지났더니 로우 60 안티바디가 생기더라. 그리고 1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런 라, SM, RNP, DNA 이런 ANA 이런 것들이 안티바디가 싹 에피토프 스프레딩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인터페론 알파 또는 블리스 이런 것들이 인프라임 사이토카인이 확 올라가면서 증상이 생기고 진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인터페론이라는 게 이제 루푸스에서 인터페론 패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인터페론이 왜 그렇게 높아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런 썰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 어떤 감염하고 관련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인터페론 알파가 루푸스에서 높더라. 이건 오래전에 발견된 거예요, 사실은. 애니제임이 79년에 처음 발표가 됐어요, 애니제임에. 그 82년에도 루푸스에서 시럼 인터페론이 높더라라는 걸 알게 됐었고, 또 TG 액티비티하고도 관련이 많아. 이게 인터페론 알파가. 그리고 인터페론 알파를 가지고 헤파타이티스 C 같은 거 인터페론 알파 세라피를 하잖아요. 또는 카시노이드 튜머를 치료를 하는데 그때 인터페론 알파를 치료를 했더니 루푸스 오토이뮤니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인터페론 알파가 높아지면 오토이뮤니티가 인덕션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인터페론 알파가 생기는 소스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사이토플라즘 내에 RNA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건 비정상적이거든요. 핵에 있어야 될 DNA, RNA잖아요. 핵 안에. 근데 RNA가 사이토플라즘에 머무르게 되면 그걸 센싱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센싱하는 시스템이. 그 센싱, 예를 들면 사이토플라즘 엔도즘에 있는 이 톨락 리세터가 9은 DNA를 또는 7, 8은 싱글 스트랜드 RNA를 톨락 7, 3는 더블 스트랜드 RNA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게 되면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일어나요. 인터페론 알파가 생긴다고. 또 그 뉴클릭 애시드가 이거 세균일 수도 있고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요. RNA 바이러스 또는 우리 저 앞에서 얘기했듯이 알루 같은 엔도젠 레트로바이러스, RNA 이런 게 있으면 리그라는 MDA5라는 이게 또 이런 파티클을 인지하는 센서가 있어요. 이 센서가 또 인지를 해서 나오면 인터페론 베라가 나온다는 거죠. 또 하나의 센서가 있다고 그랬죠. Cgas, 스팅 패스웨이를 통해서 인터페론 베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이토플라즘 내에 DNA나 RNA나 이런 게 있으면 인터페론 리스폰스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인터페론 리스폰스. 그러다 우리 몸 시스템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인터페론이 자꾸 많아지다 보면 이제 인터페론에 의해서 세컨더리 이뮤 리스폰스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인터페론 타입에 따라서 이 루푸스에서도 이렇게 엔도 타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인터페론 인디펜던트 루푸스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RNA, DNA가 인터페론이 생성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알파 디펜던트 하는 경우가 있고, 베라 디펜던트 하는 경우, 믹스된 타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최근에 지금 그 클리니컬 스타디 하고 있는 인터페론을 블록하는 그런 약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이스 2, 페이스 3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타입에 따라서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구분해 놓는 거예요. 예. 어디를 인터페론 알파를 블록하는 게 있고 베라를 블록하는 게 있고 리셉터를 블록하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또 이제 루푸스 우리가 패소제닉 오토 안티바디 얘기했잖아요. 처음 패소제닉 오토 안티바디가 하이 어피니티고 IgG 타입이다. 이게 IgG 타입 만들어지려고 하면 림프노드, 세컨드리 림프노드 올간에 있는 저미널 센터가 있어요. 저미널 센터. 폴리클이 있죠. 파라코티칼 리전이 있고 T셀이 있죠. 그쪽에. 그 다음에 폴리클에는 B셀이 있어요. 파라코티칼 리전은 T셀이 안으로 저미널 이 폴리클 안에 들어가죠. 그게 폴리클 헬퍼 T셀이에요. 폴리클 헬퍼 T셀이 B셀을 헬퍼하는 거죠. B셀을 헬퍼해서 B셀을 헬퍼하게 되면 폴리클 헬퍼 B셀을 헬퍼하게 되면 이 저미널 그 폴리클에서 저미널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B셀이 프롤리피션 하죠. 그 과정 중에 소마틱 하이퍼 뮤테이션이 일어나고 하이 어피니티 머추레이션이 일어나고 아이스탑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T셀이 B셀한테 특정 항원을 주게 되면 그 특정 항원에만 맞는 클론을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이 어피니티의 오토 안티바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패소제닉 안티바디가 된다는 거고 또 봤더니 어떤 경우는 이 전멸센터에서 반응이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놈들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자가 항체는 하이퍼 뮤테이션이 일어났으니까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항체예요. 근데 뮤테이션 안 일어나는 항체도 패소제닉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 이 폴리클 안에서 일어나지 않고 폴리클 바깥 익스트라 폴리클라 패스웨이가 있는 거예요. 페리페랄에서 그런 파퓰레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퓰레이션 CD4 T셀이 IL-10하고 속시네이트라는 걸 만들어서 B셀을 헬퍼해서 이런 패소제닉 오토 안티바디를 만든다는 패스웨이가 최근에 규명돼가 2019년이죠. 2019년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루푸스 이뮨셀들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다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봤던 버지니아 파스큐라는 사람이 낸 논문이에요. 그 루푸스에서는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중요한데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있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있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는 출신이 그 알파 프로테박테리아라는 그런 세균이 이렇게 유캐리오트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오래된 수천만 년 전이죠. 들어와가지고 이제 서로 공생하는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공생하는 관계가 돼 있는데 이 미토콘드리아는 속살은 이 안에는 세균이라는 거를
우리 세포가 모르고 있어요. 바깥에만 적응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만약 디스펑션이 생겨서 깨지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카드르핀. 미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 주성분이 카드르핀이에요. 미토콘드리아 DNA는 세균의 DNA라고 그랬잖아요. 리액티브 옥시전 스피시스가 많이 생기죠, 여기서. 여기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ATP. 그 다음에 M-포르민 펩타이드, 이런 것들 M-포르민 펩타이드를 만들게 되는데, 미토콘드리아 DNA, 이런 것들이, 이런 센서를 통해서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플라메이션도 만들어지고, 인터페론 리스폰스를 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있으면 염증이 가속화돼요. 예. 그 최근에 이제 이런 금년 3월 달에, 지지난 달에 나온 거죠. 하나는 6월 달에 나온 거고, 이번 달에 나온 거예요. 네이처 페이퍼에. 뭐냐면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있으면, 특히 이 미토콘드리아 패스웨이에서 그 TCA 사이클 있잖아요. TCA 사이클에서 인터메디에이트들이 있는데, 이런 푸마레이트라는 게, 푸마레이트는 뭐냐면 속시네이트에서 푸마레이트로 바뀌거든요. 그 푸마레이트가 또 말레이트로 바뀌는데, 그 말레이트로 바뀌지 못하고 푸마레이트가 어큐뮬레이션 되게 되면 지금 미토콘드리아는 DNA가 릴리즈가 돼요, 바깥으로. 또는 RNA가 릴리즈가 돼. 그러면 이게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게 되면 아까 인터페론 리스폰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증명한 이제 두 개의 네이처 페이퍼. 이게 이 네이처라는 게 굉장한 논문인데, 이게 이런 제목으로 보면 뭔지 모르겠죠. 근데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몸의 패서피지올로지에 중요한지 이걸 네이처에 다 실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루푸스에서 메타볼리즘에 이상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 이전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루푸스 환자가 프로그레션 되는데, 루푸스 디지가 프로그레션 되는 게 T셀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과 관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루푸스에서 이 메타볼로믹스라고 해서 발현되는 물질들 다 분석해 보니까 메인 메타볼릭 패스웨이에 어떤 인터메디에이트들이 이상이 있더라.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어요. 그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이 있는 게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돼 있더라. 그리고 리액스 옥시전 스피시스 프로덕션이 많더라. 라는 거가 밝혀져 있고요. 그럼 하이퍼폴라리제이션이 뭐냐?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에서 사이토 그 매트릭스 안에서 TC 사이클에서 나오는 이 NADH하고 FDH가 있어요. FADH. 그게 이제 일렉트론 트랜스포트에서 그 컴플렉스 코큐텐이라는 게 있어요. 코큐텐이 그 전자를 받아가지고 트랜스포트 하면서 ATP를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 이런 멤브레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컴플렉스가 있는데, 여기 있죠. 컴플렉스가 컴플렉스 1, 2, 3, 4, 5 이렇게 있어요. 여기 코큐텐이고, 코큐텐이 NADH에서 나오는 푸마레이트에서 숙시네이트 푸마레이트 갈 때 FADH가 있어요. 그게 FADH 일렉트론을 받는 거예요. 여기 코큐텐이. 그러면서 컴플렉스 5는 이 전자를 이렇게 던져주면서 여기서 하이드로젠을 펌핑하는 거예요. 하이드로젠 바깥으로. 하이드로젠 이온이 바깥으로 나가죠. 요거는 하이드로젠 펌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전자를 이쪽으로 던져주면 여기서 하이드로젠 펌프를 돌려서 하이드로젠 이 그라디엔트가 증가되죠. 그럼 이 하이드로젠 그라디엔트가 증가되게 되면 이 ATP 신세테이저라고 하는 엔자임이 있어요. 하이드로젠 그라디엔트에서 이 ATP 신세테이저가 돌아가는데, 이 그라디엔트에서 ADP하고 포스페이트가 합쳐져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 하이드로젠 이온의 그라디엔트 차이를 우리가 차이가 너무 커지면 우리가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돼 있다 그래요. 그럼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되게 되면 리퀴지가 일어나요. 리퀴지가 UCP온을 통해서 리퀴지가 일어나는데, 루푸스 환자에서는 이런 거 보니까 이게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크고, 바이오제네시스는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생성이 되는데 미토페지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성은 많이 돼서 비정상적인 놈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빨리 이거를 조용히 슬그머니 잘 없애버리는 미토페지라는 게 어떤 그 후유증 없이 제거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잘 안 일어나니까 미토콘드리아 디스펑션된 미토콘드리아가 많다 보니까 옥시전 프리 레디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 루푸스는 이런 옥시전 프리 레디컬도 많이 만들어 하이퍼폴라리제이션 돼 있고,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사이즈 크고 매스가 크고,
근데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마우스에서 SLE 1진, 2진, 3진이라는 게 있는데 원진이 이 미토콘드리아 메타볼리즘을 조절하는 그런 이 프로틴이 있어요. 예, 레귤레터. 에스트로겐 리셉터, 리셉터 릴레이티드 감마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미토콘드리아 메타볼리즘 조절하는 거거든요. 요게 요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요 부위가 이 SL 원진의 크로모존 2에 있는, 크로모존 넘버 2에 있는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마크로파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엔티젠 프레젠팅 셀이죠. 이 마크로파지에 이제 실험을 할 때 LPS를 주면 이 마크로파지가 가지고 있는 톨라크리세터 4가 있죠. 인네이트 이뮨 셀이니까. 톨라크리세터 4가 반응해서 사이토카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LPS에 노출이 되게 되면 어느 시간 노출되게 되면 이런 물질들이 많이 생성되더라. 푸마레이트 이게 어큐메이션 되더라. 푸마레이트 어큐메이션 되게 되면 유레아 사이클에 이상이 생기고 레날 시스트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푸마레이트가 여기 보시면은 푸마레이트가 말레이트로 되는 거, 또 여기서 푸마레이트가 말레이트 되는 게 어, 이 푸마레이트 하이드라타제 엔자임이 있어요. 푸마레이트 하이드라타제. 그 엔자임이 이니비션 되게 되면 푸마레이트가 어큐뮬레이션 되겠죠. 근데 이제 LPS를 오랫동안 주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푸마레이트가 어큐뮬레이션 되는데 요 패스웨이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패스. 글루타민 패스웨이. 글루타민이 이렇게 알파 키타 글루트레이드 통해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 이 션트가 생긴다는 거예요. 션트가. 요 션트가 생기면 이 글루타민 아나플레로시스라 그래서 이 션트가 생겨서 푸마레이트가 많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이 션트가. 여기서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돌지 않고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마레이트가 어큐뮬레이션 되는 메커니즘인데 푸마레이트가 어큐뮬레이션 되면 아까 말했듯이 이 푸마레이트가 어큐뮬레이션 되게 되면 미토콘드 DNA, 미토콘드 RNA 요게 릴리즈가 되는 거예요. 릴리즈가 되면 요거에 세트플라즈민 릴리즈가 되면 세트플라즈민 센서들이 이런 센서들이 액티베이션 인터페런 리스폰스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롱스탠딩하게 LPS 엔도톡신이 혈액에 계속 존재하고 세포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런 하이드라타제 푸마레이트 하이드라타제 이 하이드라타제가 이니비션 돼가지고 요게 말레이트로 넘어가지 못하고 미토콘드리아 DNA, RNA가 릴리즈가 되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일어난다. 룸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터페론 리스폰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아주 기본적인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루푸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